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페미니즘 문학의 대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은 그녀의 수필집으로 제인 오스틴, 에밀리 브론테 등 여성 작가의 작품을 고찰하며 여성 작가들을 문학 비평 안으로 처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가부장제와 성적 불평등에 맞서 과감하게 여성을 담론화했고 페미니즘 문학 비평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 작가들이 사회적 인습과 통제 때문에 문학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여성이 소설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자유의 문을 열 열쇠인 돈과 자기만의 방을 찾으면 미래의 여성 세익스피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역설했지요. 버지니아 울프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녀는 1882년 영국 런던에서 철학자이자 영국 인명사전의 편자인 레슬리 스티븐의 딸로 태어나 빅토리아 시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집안 환경 속에서 주로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어머니의 사망 후 예민하고 우울하던 성격이 심해져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울프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평생에 걸쳐 수차례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런던 블룸스버리로 이사한 울프는 1905년부터 타임스에 문예 비평을 썼고 이후 추랑, 밤과 낮, 델러웨이 부인, 현대소설론 등의 소설과 평론을 발표했습니다. 1927년 의식의 흐름 기법을 담은 등대로를 발표하며 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 올랜도, 물결, 세월 등을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울프는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갔지만 그녀의 예민한 신경은 나날이 심각해졌고 1941년 3월 우주강에서 투신 자살했죠. 소설가로서 울프는 내면의식의 흐름을 정교하고 섬세한 필치로 그려내면서 현대사회의 불확실한 삶과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자기만의 방이 페미니즘 비평의 고전으로 재평가되면서 울프의 저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자기만의 방이 피력한 여성의 물질적, 정신적 독립의 필요성과 고유한 경험의 가치는 우리 시대의 인식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 페미니즘 비평의 문을 연 수필집 자기만의 방. 그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 지음. 박혜원 옮김. 발행 더 클래식. 1. 그러나 우리가 듣고자 한 것은 여성과 소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기만의 방이 그 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여러분은 묻겠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성과 소설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는 강둑에 앉아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페니 버니에 대해 몇 가지를 언급하고 제인 오스틴에 대해 몇 마디 더한 뒤에 브론테 자매에게 찬사를 보내며 눈 덮인 하워스 사제관의 풍경도 들려주고 할 수 있다면 미트퍼드 양의 재치 있는 글솜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조지 엘리엇을 잠깐 거론하고 참고 삼아 게스켈 부인까지 덧붙이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보통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여성과 소설이라는 말이 그리 단순한 뜻은 아닌 듯 했습니다. 여성과 소설이라는 제목은, 그리고 여러분이 의중이 두었던 것도 어쩌면 여성과 여성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의미에 가까울 것입니다. 또 여성과 여성이 쓰는 소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성과 여성에 대해 쓴 소설을 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 있으니 새 관점을 고려해 강연하리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워 보이는 마지막 관점으로 이 주제를 생각하기 시작하자 이내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결코 결론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강연자의 첫 번째 임무, 즉 여러분이 1시간짜리 강연을 듣고 나서 공책에 적어놓고 그리하여 벽난로 위 선반에 꽂아두어 영원히 보관할 순수한 진실 하나를 전달해야 할 임무를 나는 결코 완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썩 중요해 보이지 않는 한 가지 견해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여성이 소설을 쓸 수 있으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지요. 여러분도 곧 알게 되겠지만 이런 견해로 여성의 진정한 본질과 소설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중요한 문제의 답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그동안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론을 미루어 왔습니다. 따라서 내게 여성과 소설이란 아직 풀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기만의 방과 돈에 대해 지금과 같은 생각에 이르게 되었는지 할 수 있는 한 모두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여러분 앞에서 전부 자유롭게 꺼내보도록 하죠. 아마 내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기까지 이면에 숨은 생각과 편견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나면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은 여성과 관련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은 소설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상당한 논란이 따르는 주제를 다룰 때는 누구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어렵죠. 다만 어떤 생각이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과정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겁니다. 강연자가 드러내는 한계와 편견, 특징을 관찰하며 청중이 나름의 결론을 이끌어낼 기회를 줄 뿐입니다. 이 점에서는 사실보다 허구가 더 많은 진실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설가로서 모든 자유와 특권을 이용하여 여기 오기 전 이틀 동안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내 어깨에 지워준 무거운 주제에 짓눌려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일상생활의 안팎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던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묘사할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옥스브리지는 가상의 대학이고 퍼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는 편의상 표현일 뿐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내 입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오겠지만 적어도 약간의 진실은 섞여 있겠지요. 이 진실을 찾아내고 그중 간직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판단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그럴 만한 부분이 없다면 물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그냥 잊어버리겠지요. 자, 나는 메리 비턴이라고 불러도 좋고 메리 시턴이나 메리 카마이클 아니면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한두 주일 전 10월의 어느 맑은 날 강둑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성과 소설이라는 굴레에 온갖 편견과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주제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오른쪽과 왼쪽에 불과 꽃 같은 빛깔로 이글거리는 황금빛
진홍빛의 덤불은 정말로 그 불의 열기로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멀리 강둑에는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버드나무가 그칠 새 없이 고슬프게 울어댔습니다. 하늘이든 달이든 불타는 듯한 나무든 무엇이든 강물 위로 제 모습을 비추었고, 한 대학생이 노를 저어 그곳을 지나가자 그림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색이 잠겨 하루 종일이라도 앉아있을 겁니다. 그 사색이 강물 속으로 낚싯줄을 들이웠지요. 물 위에 비친 그림자와 물풀들 사이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물결 따라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다 보면 갑자기 약하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낚싯줄 끝에 응집된 생각이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조심스레 끌어올려 신중하게 펼쳐보았지요. 아, 풀밭 위에 펼쳐놓으니 날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던지. 훌륭한 어부라면 더 살찌워 언젠가 요리해 먹을 수 있게 도로 물속에 놓아줄 만한 크기의 물고기였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으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 스스로 그 생각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생각에는 설명하기 힘든 그 나름의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자마자 그 생각은 매우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것이 되었고, 쏜살같이 움직였다가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여기저기서 번뜩이며 너울거리고 회오리치는 통에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디밭을 가로질러 더없이 빠른 속도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의 형체가 솟아올라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브닝 셔츠에 모닝코트를 걸친 이상한 차림의 그 물체가 내게 손짓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은 경악과 분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성보다 본능이 도움되더군요. 남자는 교구 관리였고 나는 여자였습니다. 내가 걷는 곳은 잔디밭이었고 길은 저편에 있었습니다. 잔디밭은 연구원이나 학자들에게만 허용된 장소였으며 내게 허락된 길은 자갈길이었죠. 그런 생각들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내가 자갈길로 걸음을 옮기자 남자도 팔짱을 풀고 원래의 평온한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잔디밭이 자갈길보다 걷기도 편하고 잔디가 크게 훼손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대학이 어디든 내가 연구원과 학자들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300년 동안 줄곧 그 자리에서 물결치던 잔디밭을 보호하겠다고 내 머릿속이 작은 물고기를 어디론가 숨어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 때문에 그토록 대담하게 잔디밭에 무단 침입을 했는지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평화의 정령이 하늘에서 구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평화의 정령이 어딘가에 머문다면 그곳은 화창한 10월 아침에 옥스브리지 대학 안뜰일 것입니다. 고풍스러운 복도를 지나 교내를 거닐다 보니 불쾌한 감정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몸은 어떤 소리도 새어 들어오지 않는 신기한 유리장 안에 들어가 있고 마음은 어떠한 현실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명상 속에 자유로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침 우연히도 긴 휴가 동안 옥스브리지를 다시 찾아간 경험을 기록했다는 오래된 수필이 떠오르자 그 수필을 쓴 찰스 램도 기억났습니다. 세커리는 램이 쓴 편지를 이마에 가져다 대며 그를 성 찰스라고 불렀답니다.
실제로 램은 모든 죽은 이들 가운데 가장 교류해보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그런 수필을 썼는지 묻고 싶은 사람입니다. 램의 수필은 맥스 비어봄의 완벽한 글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거칠게 번뜩이는 상상력과 번개처럼 내리치는 천재성이 흠집을 남기고 결함이 되기는 하지만 시적 표현이 되어 작품을 빛나게 하기 때문이지요. 당시 램이 옥스브리지를 방문한 때는 아마 100년쯤 전일 겁니다. 이곳에서 원고 상태인 밀턴의 시 한 편을 보고 그에 관한 수필을 쓰긴 했는데 제목이 가물가물하군요. 램이 봤던 원고는 아마 리시다스였을 겁니다. 램은 리시다스의 식구가 어느 한 글자든 현재 알고 있는 시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자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적었습니다. 그 시의 시구를 고치는 밀턴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조차 램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졌지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알고 있는 리시다스 구절들이 떠올랐습니다. 밀턴이 고친 부분이 어느 구절이고 왜 고쳤을까를 추측해 보았지요. 그때 램이 보았던 바로 그 원고가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니 누구든 램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면 중정을 지나 보물이 보관된 그 유명한 도서관에 갈 수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세커리의 헨리 에즈먼드 원고도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떠올랐지요. 비평가들은 흔히 헨리 에즈먼드가 세커리의 작품 가운데 가장 완벽한 소설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내 기억으로는 18세기의 양식을 모방한 꾸밈이 많은 문체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세커리가 18세기의 문체를 자연스럽게 구사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세커리가 썼던 원고를 찾아서 원고를 고쳐 쓴 것이 문체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미를 위한 것이었는지 살펴보면 증명될 일입니다. 그러면 문체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가려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때 나는 실제로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하얀 날개 대신 검은 가운을 펄럭이며 길을 막는 수호천사처럼 은발의 친절한 신사가 불쑥 나타나 안 된다는 표정으로 내게 돌아가라는 손짓을 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유감스럽지만 여자들은 대학 연구원을 동반하거나 소개장을 소지해야만 도서관에 출입할 수 있다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자 한 명이 유명한 도서관의 저주를 퍼부었어도 그 유명한 도서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지요. 장엄하고 고요한 도서관은 그 모든 보물을 안전하게 품에 안은 채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내 앞에서는 영원히 깨지 않고 잠들어 있겠지요. 다시는 이 메아리들을 깨우지 않겠다고, 다시는 환대받기를 청하지 않겠다고 분노에 차서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맹세했습니다. 아직 오창까지는 1시간이 남았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강가에 앉아 있을까요? 정말로 아름다운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붉은 낙엽이 팔랑거리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들 건 없었지요. 그때 음악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예배나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죠. 오르간의 장엄한 넋두리를 들으며 나는 예배당 문을 들어섰습니다. 이토록 고요한 분위기에서는 기독교의 비애조차 슬픔 자체라기보다 슬픔에 대한 기억처럼 들렸습니다. 오래된 오르간이 신음처럼 흘리는 소리마저 평온이 깃든 듯했습니다.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다 해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자가 나를 가로막고 세례 증서나 주임 사제가 써준 소개장을 보여달라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웅장한 건물들은 대개 밖에서 보는 외벽도 내부만큼 아름답지요. 게다가 신도들이 모여들어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밖으로 나왔다가 벌집 입구의 벌들처럼 예배당 문 앞을 분주히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자를 쓰고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깨에 모피를 둘렀고 어떤 이들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중년이 지나지 않은 나이에도 기이할 정도로 주름이 지고 구부정한 생김이어서 꼭 수족관에 든 개와 가재가 몸을 들썩이며 힘겹게 바닥 모래를 건너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벽에 기대어 서 있으니 대학교가 보호구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던 스트랜드 거리 한복판에 내다 놓고 생존을 위해 싸우라고 하면 이내 폐물이 될 희귀종들을 모아놓은 보호구역 말이죠. 옛 학장과 교수들에 관한 오래전 이야기들이 떠올랐지만 내가 휘파람을 불 용기를 내보기도 전에 그 고귀한 신도들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예배당 바깥은 그대로였지요. 다들 알다시피 높이 솟은 첨탑과 둥근 지붕은 정박하지 않고 계속 항해하는 배처럼 밤에 불을 켜면 저 멀리 언덕 너머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때는 잔디가 곱게 깔린 이 안뜰과 육중하게 솟은 건물들과 예배당 자리까지 모두 습지였을 것이고 풀들이 물결치고 돼지들이 코를 박고 킁킁대는 곳이었을 겁니다. 말대와 소떼가 먼 시골에서부터 돌을 실은 마차를 끌고 왔을 것이고 끝없는 노동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늘진 자리에 회색 벽돌들을 차곡차곡 쌓았을 터이고 도장공들이 창문에 끼울 유리를 가져왔겠지요. 그런 다음 석공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수세기 동안 접합재와 시멘트와 가래와 흙손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을 겁니다. 토요일만 되면 누군가는 가죽 지갑을 열어 늙은 소나귀에 금화와 은화를 탈탈 털어 넣어야 했겠지요. 하루 저녁 정도는 맥주도 마시며 스키틀 게임도 했을 테니까요. 이 교정에 수많은 금화와 은화를 쏟아부으며 끝없이 벽돌을 나르고 석공들을 부렸을 겁니다. 땅을 고르고 도랑을 파고 바닥을 파고 배수로도 만들었을 테고요. 하지만 당시는 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굳건한 토대 위에 이 돌들을 쌓느라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었고 돌들을 쌓은 뒤에도 이곳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왕과 여왕과 높은 귀족들의 금고에서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땅은 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11조 헌금도 거쳤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시대가 가고 이성의 시대가 왔지만 금화와 은화의 물결은 계속 흘러들었지요. 연구비 재단이 설립되고 교수 기금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 금화와 은화는 왕의 금고가 아니라 상인과 공장주들의 돈꾀에서 말하자면 산업화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지요. 그 사람들이 한몫 넉넉히 떼어 기술을 배운 대학에 더 많은 의자와 교수기금과 연구비를 기부하도록 유언장을 남긴 것이지요. 그리하여 도서관과 연구실이 지어지고 관측소도 건립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리 진열장에 값비싼 장비와 정교한 기구들도 전시되어 있지요. 몇 세기 전에는 풀들이 물결치고 돼지가 코를 박고 킁킁거렸던 곳에 말입니다. 교정을 한 바퀴 거닐며 보니 금화와 은혜를 쏟아부어 만든 초석은 땅속 깊이 굳건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들풀 위로 포장길이 튼튼하게 깔렸지요. 머리에 쟁반을 인 남자들은 계단을 분주히 오르내렸습니다. 창 밑 화분에는 화려한 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안쪽 방에서는
축음기 선율이 시끄럽게 울려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생각이었든 뚝 끊겨버렸죠. 시계 종소리가 울렸으니까요. 오찬장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소설가들은 오찬 파티란 것이 항상 누군가의 재치 있는 말이나 현명한 처신으로 기억에 남는 자리인 양 묘사합니다. 하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죠. 수프나 연어나 새끼 오리고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소설가들의 오랜 관습 중 하나입니다. 마치 수프와 연어와 새끼 오리고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 파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신뢰를 무릅쓰고 관습을 거슬러 오찬자리가 가자미 요리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자미는 우묵한 접시에 담겨 나왔는데 대학 요리사가 새하얀 크림을 위에 덮어 암사슴 옆구리의 점처럼 갈색 살점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고새 고기가 나왔는데 머리에 털이 없는 갈색 새 두어 마리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톡 쏘는 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여러 가지 소스와 샐러드를 곁들인 쇠고기가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푸짐하게 정해진 순서대로 제공되었으니까요. 같이 나온 감자는 동전처럼 얇았지만 딱딱하지 않았고 장미 꽃봉오리처럼 얇은 겹을 이룬 양배추는 집이 많았습니다. 구운 고기와 곁들이 음식이 담긴 접시들을 비우자마자 말없이 시중을 들던 교직원이 한층 더 온화한 표정으로 냅키를 두른 설탕 과자를 우리 앞에 가져다 주었는데 과자는 설탕이 물결처럼 부풀어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 과자를 푸딩이라고 부르고 쌀과 타피오카를 연상한다면 모욕이 되겠지요. 한편 포도주잔은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또 붉은색으로 물들며 비워졌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척추에서 밑으로 반쯤 내려간 곳, 영혼이 머무는 자리에서 서서히 불이 켜졌지요. 잭이라고 할 만큼 작고 강한 전광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건 아니었지만 더욱 심오하고 예리하며 은밀한 불빛이 이성적 교제라는 그윽하고 노란 불꽃으로 밝아졌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기를 반짝일 필요도 없었지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것이고 반다이크도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고급 담배에 불을 붙이고 쿠션에 파묻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삶은 꽤 멋져 보이고 그 보상은 꽤 달콤하며 이런저런 원한이나 불만이란 하찮을 뿐이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사실이 매우 감탄스러웠습니다. 운 좋게도 가까이에 잿더리가 있었다면, 잿더리가 없다고 창밖에 재를 떨지 않았다면, 모든 상황이 아주 조금만 달랐다면 아마 꼬리 없는 고양이를 보지 못했겠지요. 불쑥 나타나 뜰 위를 사뿐히 걸어가는 꼬리 없는 짐승이 뜻밖의 잠재되어 있던 지성을 건드려 내 감정의 불빛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 그늘을 들이운 것 같았죠. 아마도 그 훌륭한 포도주의 취기가 가셨던 모양입니다. 온 우주가 의심스럽다는 듯 잔디밭 한가운데 멈춰선 고양이를 보고 있자니 확실히 무언가 결핍된 듯했고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결핍되고 무엇이 달랐을까요?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그 방을 벗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 과거로 돌아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방들에서 열렸던 오찬 파티 장면을
그려보아야 했습니다. 그 오찬 파티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달랐지요. 파티에 모인 손님들은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숫자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었지요. 그 중에는 우리와 성이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파티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기분 좋고 거침없고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지요. 대화가 무르익자 나는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를 과거의 자리에서 오간 대화와 견주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대화를 비교하니 그중 하나는 다른 하나에서 유래하였고 정당한 계승자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였지요. 여기서 나는 방 안에서 오가는 대화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기보다 소곤거리는 소리나 그 이면에 흐르는 기류를 읽어내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점이 달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런 오찬 파티에서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은 대화를 나누었겠지만 들리는 소리는 달랐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대화에 콧노래 같은 소리가 섞여 들렸기 때문입니다. 또박또박 명료한 소리는 아니지만 음악적으로 흥을 돋우며 단어 자체의 진가를 바꿔놓았지요. 콧노래 소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인이 도와주면 가능할 겁니다. 옆에는 책이 한 권 놓여 있었고 나는 책을 펼쳐 우연히 테니슨의 도움을 받게 되었지요. 테니스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눈물이 떨어졌네. 문 앞에 핀 시계꽃에서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이 오네. 나의 생명, 나의 운명이 오네. 붉은 장미가 소리치네. 가까이 왔어. 거의 다 왔어. 하얀 장미가 눈물을 흘리네. 늦었어. 제비꽃이 귀를 기울이네. 나는 들려. 소리가 들려. 그리고 백합이 속삭이네. 나는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전쟁이 나기 전 남자들이 오찬 파티에서 흥얼거린 노래였을까요? 그럼 여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내 마음은 한 마리 노래하는 새와 같네. 물 먹은 어린 나뭇가지에 둥지를 튼 새라네. 내 마음은 한 그루 사과나무와 같네. 무성한 열매로 굵은 가지가 휜 사과나무라네. 내 마음은 무지갯빛 조가비와 같네. 잔잔한 바다에서 물을 첨벙이는 조가비라네. 내 마음은 이 모든 것보다 기쁘다네. 내 사랑이 나에게 왔기에. 이것이 전쟁 전 오찬 파티에서 여자들이 흥얼거리던 노래일까요? 전쟁 전 오찬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이런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생각하니 너무 우스워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내가 웃은 이유를 맹크스 고양이 때문이라고 해명해야 했지요. 잔디밭 한가운데 꼬리가 없는 가여운 짐승이 서 있는 모양새가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했거든요. 그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꼬리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사고로 꼬리를 잃었을까요? 꼬리 없는 고양이는 맨섬에 실제로 존재한다고들 하지만 생각보다 희귀하답니다. 기묘한 동물이고 아름답다기보다는 독특하군요. 꼬리 하나로 그렇게 달라진다니 신기하네요. 오찬 파티가 끝나고 을에 오가는 대화들을 주고받으며 사람들은 코트와 모자를 걸쳤지요.
이번 오차는 주인의 환대 덕분에 오후를 훌쩍 넘겨서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운 10월의 하루가 저물고 있었고 나는 잎을 떨구는 나무들 사이로 난 거리를 걸었습니다. 문을 지나 나올 때마다 내 뒤로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교구 관리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열쇠로 기름칠이 잘 된 자물쇠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보물의 집은 또 하룻밤을 안전히 지낼 준비를 하는 중이었지요. 거리를 지나자 도로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이 길을 따라가다 옆길만 제대로 찾아 나오면 퍼넘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습니다. 7시 30분은 되어야 만찬회를 시작할 테니까요. 그런 오찬을 즐긴 뒤라 저녁은 먹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시 한 구절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니 그 운율에 맞춰 길을 따라 걸음을 내딛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찬란한 눈물이 떨어졌네. 문 앞에 핀 시계꽃에서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이 오네. 이런 시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동안 나는 헤딩리를 향해 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뚝을 만나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곳을 지날 때는 리듬이 다른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은 한 마리 노래하는 새와 같네. 물먹은 어린 나뭇가지에 둥지를 튼 새라네. 내 마음은 한 그루 사과나무와 같네. 대단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크게 소리를 내질렀지요. 타고난 시인들이야. 질투심 같은 마음은 아마도 우리 세대를 생각해서였을 겁니다. 이런 비교 자체가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짓이겠지만 나는 살아있는 시인 가운데 엘프리드 테니슨과 크리스티나 로제티만큼 위대한 시인 두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을지 진심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시인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하다고 거품이 이는 강물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토록 시에 빠져들고 열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시가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감정을 찬미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스스럼 없이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을 검열하거나 현재 느끼는 다른 감정들과 견주어 보느라 애쓸 필요 없이 말이죠. 그러나 현존하는 시인들은 우리 안에서 자라긴 하지만 동시에 찢겨나가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그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예리한 눈으로 주시하며 질투와 의욕을 품고 자신이 알던 옛 감정과 비교합니다. 그런 까닭에 현대의 시가 어려운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현대의 시라도 2줄 이상 외지 못하는 이유가 이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기억이 따라주지 않은 탓에 나의 논쟁은 자료 부족으로 시들해졌습니다. 하지만 헤딩리를 향해 걸으며 계속 생각했지요. 왜 우리는 오찬 파티에서 조용히 콧노래 부르기를 그만두었을까요? 왜 엘프리드 테니스는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이 오네라고 노래하기를 멈추었을까요? 왜 크리스티나는 내 마음은 이 모든 것보다 기쁘다네, 내 사랑이 나에게 왔기에라고 더는 대답하지 않는 걸까요? 전쟁을 탓해야 할까요? 1914년 8월 소총이 불을 뿜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민낯을 너무 또렷이 보게 되는 바람에 낭만은 죽어버린 걸까요? 포화의 빛 아래
통치자의 얼굴을 보는 것은 확실히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인도 영국인도 프랑스인도 매우 추해 보였고 매우 어리석었지요. 하지만 책임을 어디로 돌리든 또 누구를 탓하든 엘프리드 테니슨과 크리스티나 로제티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랑을 노래하게 만들었던 환상은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읽고 보고 듣고 기억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왜 탓한다고 말할까요? 그게 환상이었다면 환상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진실을 심어놓은 게 재앙이든 뭐든 왜 칭송하지 않는 걸까요? 진실이야말로. 이 점들은 내가 진실을 탐구하느라 퍼넘으로 빠지는 옆길을 놓친 지점을 표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일까요? 나 스스로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황혼역에 창들이 붉게 물들어 축제를 벌이는 듯한 어둑한 집들이 아침 9시에는 사탕과 신발끈이 나뒹구는 불결하고 지저분한 곳이 된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버드나무와 강과 그 강을 따라 펼쳐진 정원들이 지금은 안개로 덮여 희미하지만 햇볕이 내리쬐을 때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변한다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이겠습니까? 내 사고가 지나온 우여곡절은 생략하겠습니다. 헤딩리로 향하는 길에서는 아무런 결론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내가 빠져나갈 길을 놓쳤다는 걸 깨닫고 걸음을 돌려 퍼넘으로 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미 10월의 어느 날이었다고 말씀드린 만큼 계절을 바꿔 정원 담장에 늘어진 라일락이나 크로커스나 튤립 같은 봄꽃을 묘사하여 소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여러분이 소설에 대해 갖는 존중심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소설은 사실에 충실해야 하며 그 사실이 진실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소설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절은 여전히 가을이고 여전히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전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저녁이고 산들바람이 불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한 마리 노래하는 새와 같네. 물먹은 어린 나뭇가지에 둥지를 튼 새라네. 내 마음은 한 그루 사과나무와 같네. 무성한 열매로 굵은 가지가 휜 사과나무라네. 어리석은 공상을 하게 된 데는 아마도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시구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공상에 불과했지만 담장 위로 나일락꽃이 흔들리고 맨노랑 나비들이 여기저기 팔랑거리며 대기 중에는 꽃가루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모를 바람이었지만 반쯤 자란 나뭇잎들이 날아올라 공기 중에 은백색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빛이 기우는 시간이라 모든 빛깔이 한층 강렬해졌고 쉽게 격앙하는 심장이 두근거리듯 유리창은 자줏빛과 황금빛으로 타올랐습니다. 어떤 까닭에서인지 드러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세상의 아름다움에는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직전에 심장을 조각내는 두 개의 날, 즉 웃음의 날과 고뇌의 날이 있습니다. 퍼넘의 정원이 봄의 석양을 받으며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방이 트인 곳에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길게 자른 풀들 사이로 수선화와 초롱꽃들이 아무렇게나 흩뿌려져 자라났습니다. 아마 한창 때에도 정돈된 모습은 아니었을 꽃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뿌리가 뽑힐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둥근 창들은 출렁이는 붉은 벽돌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창처럼 보였는데 빠르게 흘러가는 봄구름을 비추며 레몬빛에서 은빛으로 색을 갈아입었습니다. 누군가는 해먹에 누워있고 이런 불빛으로는 반쯤 상상을 보태어 보아야 하지만 누군가는 풀밭을 가로질러 뛰었고 또 테라스에는 바람을 쐬며 정원을 둘러보려는 듯 허리 굽은 인물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딘가 대단하면서도 겸손해 보이는 이 인물은 이마가 넓고 치마는 허름했지요. 혹시 유명한 학자가 아닐까요? 혹시 J.H. 그분은 아닐까요? 모든 것이 어둑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마치 석양이 정원 위에 던져놓은 스카프가 별이나 칼로 갈기갈기 찍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자상처럼 늘 그렇듯 봄의 심장부에서 어떤 끔찍한 현실이 불쑥 솟아올랐지요. 왜냐하면 젊음이란 이제 수프가 나왔습니다. 큰 식당에서 만찬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봄은커녕 10월 저녁이었습니다. 모두 큰 식당에 모였습니다. 만찬이 준비되었지요. 이제 수프가 나왔습니다. 육즙을 내서 끓인 평범한 수프였습니다. 그 안에 공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건 전혀 없었지요. 접시에 무늬라도 있었다면 투명한 육즙 밑으로 그 무늬가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무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접시였지요. 다음으로 소고기에 채소와 감자가 곁들여 나왔습니다. 이 소박한 삼위일체는 바닥이 진창인 시장에 서 있는 소 엉덩이와 끝이 노랗게 시들어 말린 방울 양배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여인네들이 물건을 흥정하고 값을 깎는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먹는 음식을 놓고 불평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공된 식사의 양도 충분했고 광부들은 틀림없이 이보다 못한 식사를 할 테니까요. 이어서 자두와 커스터드 소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커스터드 소스를 얹었다지만 자두는 수전노의 심장처럼 질긴 무자비한 채소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80년 동안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따뜻한 온기도 멀리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베푼 것이 없는 수전노의 핏줄에 흐를 법한 즙을 흘리는 채소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두조차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스킷과 치즈가 나왔고 물병도 넉넉히 식탁을 돌았습니다. 비스킷이란 본래 퍽퍽하기 마련인데 그런 점에서 이 비스킷은 단연 비스킷다웠거든요. 그게 다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죠. 모두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문들은 앞뒤로 거칠게 여닫혔습니다. 순식간에 식당에는 음식 흔적이 말끔히 사라지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래쪽 복도로 또 위쪽 계단으로 영국의 젊은이들이 쿵쾅거리고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죠.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 지음.
개원 옮김. 발행 더 클래식. 1. 그러나 우리가 듣고자 한 것은 여성과 소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기만의 방이 그 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여러분은 묻겠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성과 소설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는 강둑에 앉아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페니 버니에 대해 몇 가지를 언급하고 제인 오스틴에 대해 몇 마디 더한 뒤에 브론테 자매에게 찬사를 보내며 눈 덮인 하워스 사제관의 풍경도 들려주고 할 수 있다면 미트퍼드 양의 재치 있는 글솜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조지 엘리엇을 잠깐 거론하고 참고 삼아 게스켈 부인까지 덧붙이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보통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여성과 소설이라는 말이 그리 단순한 뜻은 아닌 듯 했습니다. 여성과 소설이라는 제목은 그리고 여러분이 의중이 두었던 것도 어쩌면 여성과 여성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의미에 가까울 것입니다. 또 여성과 여성이 쓰는 소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성과 여성에 대해 쓴 소설을 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 있으니 세 관점을 고려해 강연하리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워 보이는 마지막 관점으로 이 주제를 생각하기 시작하자 이내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결코 결론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강연자의 첫 번째 임무, 즉 여러분이 1시간짜리 강연을 듣고 나서 공책에 적어놓고 그리하여 벽난로 위 선반에 꽂아두어 영원히 보관할 순수한 진실 하나를 전달해야 할 임무를 나는 결코 완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썩 중요해 보이지 않는 한 가지 견해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여성이 소설을 쓸 수 있으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지요. 여러분도 곧 알게 되겠지만 이런 견해로 여성의 진정한 본질과 소설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중요한 문제의 답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그동안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론을 미루어 왔습니다. 따라서 내게 여성과 소설이란 아직 풀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기만의 방과 돈에 대해 지금과 같은 생각에 이르게 되었는지 할 수 있는 한 모두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여러분 앞에서 전부 자유롭게 꺼내보도록 하죠. 아마 내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기까지 이면에 숨은 생각과 편견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나면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은 여성과 관련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은 소설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상당한 논란이 따르는 주제를 다룰 때는 누구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어렵죠. 다만 어떤 생각이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과정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겁니다. 강연자가 드러내는 한계와 편견, 특징을 관찰하며 청중이 나름의 결론을 이끌어낼 기회를 줄 뿐입니다. 이 점에서는 사실보다 허구가 더 많은 진실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설가로서 모든 자유와 특권을 이용하여 여기 오기 전 이틀 동안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내 어깨에 지워준 무거운 주제에 짓눌려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일상생활의 안팎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던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묘사할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옥스브리지는 가상의 대학이고 퍼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는 편의상 표현일 뿐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내 입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오겠지만 적어도 약간의 진실은 섞여 있겠지요. 이 진실을 찾아내고 그중 간직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판단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그럴 만한 부분이 없다면 물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그냥 잊어버리겠지요. 자, 나는 메리 비턴이라고 불러도 좋고 메리 시턴이나 메리 카마이클 아니면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한두 주일 전 10월의 어느 맑은 날 강둑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성과 소설이라는 굴레에 온갖 편견과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주제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오른쪽과 왼쪽에 불과 꼭 같은 빛깔로 이글거리는 황금빛, 진홍빛의 덤불은 정말로 그 불의 열기로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멀리 강둑에는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버드나무가 그칠 새 없이 고슬프게 울어댔습니다. 하늘이든 달이든 불타는 듯한 나무든 무엇이든 강물 위로 제 모습을 비추었고 한 대학생이 노를 저어 그곳을 지나가자 그림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색이 잠겨 하루 종일이라도 앉아있을 겁니다. 그 사색이 강물 속으로 낚싯줄을 드리웠지요. 물 위에 비친 그림자와 물풀들 사이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물결 따라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다 보면 갑자기 약하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낚싯줄 끝에 응집된 생각이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조심스레 끌어올려 신중하게 펼쳐보았지요. 아, 풀밭 위에 펼쳐놓으니 날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던지 훌륭한 어부라면 더 살찌워 언젠가 요리해 먹을 수 있게 도로 물속에 놓아줄 만한 크기의 물고기였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으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 스스로 그 생각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생각에는 설명하기 힘든 그 나름의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자마자 그 생각은 매우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것이 되었고 쏜살같이 움직였다가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여기저기서 번뜩이며 너울거리고 회오리치는 통에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디밭을 가로질러 더없이 빠른 속도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의 형체가 솟아올라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브닝 셔츠에 모닝코트를 걸친 이상한 차림의 그 물체가 내게 손짓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은 경악과 분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성보다 본능이 도움되더군요. 남자는 교구 관리였고 나는 여자였습니다. 내가 걷는 곳은 잔디밭이었고 길은 저편에 있었습니다. 잔디밭은 연구원이나 학자들에게만 허용된 장소였으며 내게 허락된 길은 자갈길이었죠. 그런 생각들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내가 자갈길로 걸음을 옮기자 남자도 팔짱을 풀고 원래의 평온한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잔디밭이 자갈길보다 걷기도 편하고 잔디가 크게 훼손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대학이 어디든 내가 연구원과 학자들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300년 동안 줄곧 그 자리에서 물결치던 잔디밭을 보호하겠다고 내 머릿속이 작은 물고기를 어디론가 숨어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 때문에
그토록 대담하게 잔디밭에 무단 침입을 했는지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평화의 정령이 하늘에서 구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평화의 정령이 어딘가에 머문다면 그곳은 화창한 10월 아침에 옥스브리지 대학 안뜰일 것입니다. 고풍스러운 복도를 지나 교내를 거닐다 보니 불쾌한 감정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몸은 어떤 소리도 새어들어오지 않는 신기한 유리장 안에 들어가 있고 마음은 어떠한 현실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명상 속에 자유로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침 우연히도 긴 휴가 동안 옥스브리지를 다시 찾아간 경험을 기록했다는 오래된 수필이 떠오르자 그 수필을 쓴 찰스 램도 기억났습니다. 세커리는 램이 쓴 편지를 이마에 가져다 대며 그를 성 찰스라고 불렀답니다. 실제로 램은 모든 죽은 이들 가운데 가장 교류해보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그런 수필을 썼는지 묻고 싶은 사람입니다. 램의 수필은 맥스 비어봄의 완벽한 글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거칠게 번뜩이는 상상력과 번개처럼 내리치는 천재성이 흠집을 남기고 결함이 되기는 하지만 시적 표현이 되어 작품을 빛나게 하기 때문이지요. 당시 램이 옥스브리지를 방문한 때는 아마 100년쯤 전일 겁니다. 이곳에서 원고 상태인 밀턴의 시 한 편을 보고 그에 관한 수필을 쓰긴 했는데 제목이 가물가물하군요. 램이 봤던 원고는 아마 리시다스였을 겁니다. 램은 리시다스의 식구가 어느 한 글자든 현재 알고 있는 시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자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적었습니다. 그 시의 시구를 고치는 밀턴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조차 램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졌지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알고 있는 리시다스 구절들이 떠올랐습니다. 밀턴이 고친 부분이 어느 구절이고 왜 고쳤을까를 추측해보았지요. 그때 램이 보았던 바로 그 원고가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니 누구든 램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면 중정을 지나 보물이 보관된 그 유명한 도서관에 갈 수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세커리의 헨리 에즈먼드 원고도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떠올랐지요. 비평가들은 흔히 헨리 에즈먼드가 세커리의 작품 가운데 가장 완벽한 소설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내 기억으로는 18세기의 양식을 모방한 꾸밈이 많은 문체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세커리가 18세기의 문체를 자연스럽게 구사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세커리가 썼던 원고를 찾아서 원고를 고쳐 쓴 것이 문체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미를 위한 것이었는지 살펴보면 증명될 일입니다. 그러면 문체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가려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때 나는 실제로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하얀 날개 대신 검은 가운을 펄럭이며 길을 막는 수호천사처럼 은발의 친절한 신사가 불쑥 나타나 안 된다는 표정으로 내게 돌아가라는 손짓을 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유감스럽지만 여자들은 대학 연구원을 동반하거나 소개장을 소지해야만 도서관에 출입할 수 있다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자 한 명이 유명한 도서관의 저주를 퍼부었어도 그 유명한 도서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지요. 장엄하고 고요한 도서관은 그 모든 보물을 안전하게 품에 안은 채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내 앞에서는 영원히 깨지 않고 잠들어 있겠지요. 다시는 이 메아리들을 깨우지 않겠다고, 다시는 환대받기를 청하지 않겠다고 분노에 차서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맹세했습니다.
아직 오창까지는 1시간이 남았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강가에 앉아 있을까요? 정말로 아름다운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붉은 낙엽이 팔랑거리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들 건 없었지요. 그때 음악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예배나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죠. 오르간의 장엄한 넋도리를 들으며 나는 예배당 문을 들어섰습니다. 이토록 고요한 분위기에서는 기독교의 비애조차 슬픔 자체라기보다 슬픔에 대한 기억처럼 들렸습니다. 오래된 오르간이 신음처럼 흘리는 소리마저 평온이 깃든 듯했습니다.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다 해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자가 나를 가로막고 세례 증서나 주임 사제가 써준 소개장을 보여달라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웅장한 건물들은 대개 밖에서 보는 외벽도 내부만큼 아름답지요. 게다가 신도들이 모여들어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밖으로 나왔다가 벌집 입구의 벌들처럼 예배당 문 앞을 분주히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자를 쓰고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깨에 모피를 둘렀고 어떤 이들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중년이 지나지 않은 나이에도 기이할 정도로 주름이 지고 구부정한 생김이어서 꼭 수족관에 든 개와 가재가 몸을 들썩이며 힘겹게 바닥 모래를 건너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벽에 기대어 서 있으니 대학교가 보호구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던 스트랜드 거리 한복판에 내다 놓고 생존을 위해 싸우라고 하면 이내 폐물이 될 희귀종들을 모아놓은 보호구역 말이죠. 옛 학장과 교수들에 관한 오래전 이야기들이 떠올랐지만 내가 휘파람을 불 용기를 내보기도 전에 그 고귀한 신도들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예배당 바깥은 그대로였지요. 다들 알다시피 높이 솟은 첨탑과 둥근 지붕은 정박하지 않고 계속 항해하는 배처럼 밤에 불을 켜면 저 멀리 언덕 너머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때는 잔디가 곱게 깔린 이 안뜰과 육중하게 솟은 건물들과 예배당 자리까지 모두 습지였을 것이고 풀들이 물결치고 돼지들이 코를 박고 킁킁대는 곳이었을 겁니다. 말대와 소떼가 먼 시골에서부터 돌을 실은 마차를 끌고 왔을 것이고 끝없는 노동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늘진 자리에 회색 벽돌들을 차곡차곡 쌓았을 터이고 도장공들이 창문에 끼울 유리를 가져왔겠지요. 그런 다음 석공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수세기 동안 접합재와 시멘트와 가래와 흙손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을 겁니다. 토요일만 되면 누군가는 가죽 지갑을 열어 늙은 소나귀에 금화와 은화를 탈탈 털어 넣어야 했겠지요. 하루 저녁 정도는 맥주도 마시며 스키틀 게임도 했을 테니까요. 이 교정에 수많은 금화와 은화를 쏟아부으며 끝없이 벽돌을 나르고 석공들을 부렸을 겁니다. 땅을 고르고 도랑을 파고 바닥을 파고 배수로도 만들었을 테고요. 하지만 당시는 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굳건한 토대 위에 이 돌들을 쌓느라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었고 돌들을 쌓은 뒤에도 이곳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왕과 여왕과 높은 귀족들의 금고에서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땅은 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11조 헌금도 거쳤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시대가 가고 이성의 시대가 왔지만 금화와 은화의 물결은 계속 흘러들었지요. 연구비 재단이 설립되고 교수 기금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 금화와 은화는 왕의 금고가 아니라 상인과 공장주들의 돈꾀에서
말하자면 산업화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지요. 그 사람들이 한몫 넉넉히 떼어 기술을 배운 대학에 더 많은 의자와 교수기금과 연구비를 기부하도록 유언장을 남긴 것이지요. 그리하여 도서관과 연구실이 지어지고 관측소도 건립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리 진열장에 값비싼 장비와 정교한 기구들도 전시되어 있지요. 몇 세기 전에는 풀들이 물결치고 돼지가 코를 박고 킁킁거렸던 곳에 말입니다. 교정을 한 바퀴 거닐며 보니 금화와 은하를 쏟아부어 만든 초석은 땅속 깊이 굳건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들풀 위로 포장길이 튼튼하게 깔렸지요. 머리에 쟁반을 인 남자들은 계단을 분주히 오르내렸습니다. 창 및 화분에는 화려한 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안쪽 방에서는 축음기 선율이 시끄럽게 울려나왔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생각이었든 뚝 끊겨버렸죠. 시계 종소리가 울렸으니까요. 오찬장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소설가들은 오찬 파티란 것이 항상 누군가의 재치 있는 말이나 현명한 처신으로 기억에 남는 자리인 양 묘사합니다. 하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죠. 수프나 연어나 새끼 오리고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소설가들의 오랜 관습 중 하나입니다. 마치 수프와 연어와 새끼 오리고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 파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신뢰를 무릅쓰고 관습을 거슬러 오찬자리가 가자미 요리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자미는 우묵한 접시에 담겨 나왔는데 대학 요리사가 새하얀 크림을 위에 덮어 암사슴 옆구리의 점처럼 갈색 살점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고새 고기가 나왔는데 머리에 털이 없는 갈색 새 두어 마리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톡 쏘는 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여러 가지 소스와 샐러드를 곁들인 쇠고기가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푸짐하게 정해진 순서대로 제공되었으니까요. 같이 나온 감자는 동전처럼 얇았지만 딱딱하지 않았고 장미 꽃봉오리처럼 얇은 겹을 이룬 양배추는 집이 많았습니다. 구운 고기와 곁들이 음식이 담긴 접시들을 비우자마자 말없이 시중을 들던 교직원이 한층 더 온화한 표정으로 냅키를 두른 설탕 과자를 우리 앞에 가져다 주었는데 과자는 설탕이 물결처럼 부풀어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 과자를 푸딩이라고 부르고 쌀과 타피오카를 연상한다면 모욕이 되겠지요. 한편 포도주잔은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또 붉은색으로 물들며 비워졌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척추에서 밑으로 반쯤 내려간 곳, 영혼이 머무는 자리에서 서서히 불이 켜졌지요. 잭이라고 할 만큼 작고 강한 전광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건 아니었지만 더욱 심오하고 예리하며 은밀한 불빛이 이성적 교제라는 그윽하고 노란 불꽃으로 밝아졌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기를 반짝일 필요도 없었지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것이고 반다이크도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고급 담배에 불을 붙이고 쿠션에 파묻혀 창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삶은 꽤 멋져 보이고 그 보상은 꽤 달콤하며 이런저런 원한이나 불만이란 하찮을 뿐이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사실이 매우 감탄스러웠습니다. 운 좋게도 가까이에 잿더리가
모든 상황이 아주 조금만 달랐다면 아마 꼬리 없는 고양이를 보지 못했겠지요. 불쑥 나타나 뜰 위를 사뿐히 걸어가는 꼬리 없는 짐승이 뜻밖의 잠재되어 있던 지성을 건드려 내 감정의 불빛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 그늘을 들이운 것 같았지요. 아마도 그 훌륭한 포도주의 취기가 가셨던 모양입니다. 온 우주가 의심스럽다는 듯 잔디밭 한가운데 멈춰선 고양이를 보고 있자니 확실히 무언가 결핍된 듯했고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결핍되고 무엇이 달랐을까요?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그 방을 벗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 과거로 돌아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방들에서 열렸던 오찬 파티 장면을 그려보아야 했습니다. 그 오찬 파티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달랐지요. 파티에 모인 손님들은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숫자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었지요. 그 중에는 우리와 성이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파티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기분 좋고 거침없고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지요. 대화가 무르익자 나는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를 과거의 자리에서 오간 대화와 견주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대화를 비교하니 그중 하나는 다른 하나에서 유래하였고 정당한 계승자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였지요. 여기서 나는 방 안에서 오가는 대화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기보다 소곤거리는 소리나 그 이면에 흐르는 기류를 읽어내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점이 달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런 오찬 파티에서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은 대화를 나누었겠지만 들리는 소리는 달랐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대화에 콧노래 같은 소리가 섞여 들렸기 때문입니다. 또박또박 명료한 소리는 아니지만 음악적으로 흥을 돋우며 단어 자체의 진가를 바꿔놓았지요. 콧노래 소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인이 도와주면 가능할 겁니다. 옆에는 책이 한 권 놓여 있었고 나는 책을 펼쳐 우연히 테니슨의 도움을 받게 되었지요. 테니스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눈물이 떨어졌네. 문 앞에 핀 시계꽃에서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이 오네. 나의 생명, 나의 운명이 오네. 붉은 장미가 소리치네. 가까이 왔어. 거의 다 왔어. 하얀 장미가 눈물을 흘리네. 늦었어. 제비꽃이 귀를 기울이네. 나는 들려. 소리가 들려. 그리고 백합이 속삭이네. 나는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전쟁이 나기 전 남자들이 오찬 파티에서 흥얼거린 노래였을까요? 그럼 여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내 마음은 한 마리 노래하는 새와 같네. 물먹은 어린 나뭇가지에 둥지를 튼 새라네. 내 마음은 한 그루 사과나무와 같네. 무성한 열매로 굵은 가지가 휜 사과나무라네. 내 마음은 무지갯빛 조가비와 같네. 잔잔한 바다에서 물을 첨벙이는 조가비라네. 내 마음은 이 모든 것보다 기쁘다네. 내 사랑이 나에게 왔기에. 이것이 전쟁 전 오찬 파티에서 여자들이 흥얼거리던 노래일까요?
전쟁 전 오찬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이런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생각하니 너무 우스워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내가 웃은 이유를 맹크스 고양이 때문이라고 해명해야 했지요. 잔디밭 한가운데 꼬리가 없는 가여운 짐승이 서 있는 모양새가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했거든요. 그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꼬리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사고로 꼬리를 잃었을까요? 꼬리 없는 고양이는 맨섬에 실제로 존재한다고들 하지만 생각보다 희귀하답니다. 기묘한 동물이고 아름답다기보다는 독특하군요. 꼬리 하나로 그렇게 달라진다니 신기하네요. 오찬 파티가 끝나고 을에 오가는 대화들을 주고받으며 사람들은 코트와 모자를 걸쳤지요. 이번 오찬은 주인의 환대 덕분에 오후를 훌쩍 넘겨서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운 10월의 하루가 저물고 있었고 나는 잎을 떨구는 나무들 사이로 난 거리를 걸었습니다. 문을 지나 나올 때마다 내 뒤로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교구 관리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열쇠로 기름칠이 잘 된 자물쇠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보물의 집은 또 하룻밤을 안전히 지낼 준비를 하는 중이었지요. 거리를 지나자 도로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이 길을 따라가다 옆길만 제대로 찾아 나오면 퍼넘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습니다. 7시 30분은 되어야 만찬회를 시작할 테니까요. 그런 오찬을 즐긴 뒤라 저녁은 먹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시 한 구절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니 그 운율에 맞춰 길을 따라 걸음을 내딛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찬란한 눈물이 떨어졌네. 문 앞에 핀 시계꽃에서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이 오네. 이런 시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동안 나는 헤딩리를 향해 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뚝을 만나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곳을 지날 때는 리듬이 다른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은 한 마리 노래하는 새와 같네. 물먹은 어린 나뭇가지에 둥지를 튼 새라네. 내 마음은 한 그루 사과나무와 같네. 대단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크게 소리를 내질렀지요. 타고난 시인들이야. 질투심 같은 마음은 아마도 우리 세대를 생각해서였을 겁니다. 이런 비교 자체가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짓이겠지만 나는 살아있는 시인 가운데 엘프리드 테니슨과 크리스티나 로제티만큼 위대한 시인 두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을지 진심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시인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하다고 거품이 이는 강물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토록 시에 빠져들고 열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시가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감정을 찬미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스스럼 없이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을 검열하거나 현재 느끼는 다른 감정들과 견주어 보느라 애쓸 필요 없이 말이죠. 그러나 현존하는 시인들은 우리 안에서 자라긴 하지만 동시에 찢겨나가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그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예리한 눈으로 주시하며 질투와 의욕을 품고 자신이 알던 옛 감정과 비교합니다. 그런 까닭에 현대의 시가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좋은 현대의 시라도
2줄 이상 외지 못하는 이유가 이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기억이 따라주지 않은 탓에 나의 논쟁은 자료 부족으로 시들해졌습니다. 하지만 헤딩리를 향해 걸으며 계속 생각했지요. 왜 우리는 오찬 파티에서 조용히 콧노래 부르기를 그만두었을까요? 왜 엘프리드 테니스는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이 오네라고 노래하기를 멈추었을까요? 왜 크리스티나는 내 마음은 이 모든 것보다 기쁘다네, 내 사랑이 나에게 왔기에라고 더는 대답하지 않는 걸까요? 전쟁을 탓해야 할까요? 1914년 8월 소총이 불을 뿜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민낯을 너무 또렷이 보게 되는 바람에 낭만은 죽어버린 걸까요? 포화의 빛 아래 통치자의 얼굴을 보는 것은 확실히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인도 영국인도 프랑스인도 매우 추해 보였고 매우 어리석었지요. 하지만 책임을 어디로 돌리든 또 누구를 탓하든 엘프리드 테니슨과 크리스티나 로제티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랑을 노래하게 만들었던 환상은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읽고 보고 듣고 기억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왜 탓한다고 말할까요? 그게 환상이었다면 환상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진실을 심어놓은 게 재앙이든 뭐든 왜 칭송하지 않는 걸까요? 진실이야말로. 이 점들은 내가 진실을 탐구하느라 퍼넘으로 빠지는 엽기를 놓친 지점을 표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일까요? 나 스스로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황혼역에 창들이 붉게 물들어 축제를 벌이는 듯한 어둑한 집들이 아침 9시에는 사탕과 신발끈이 나뒹구는 불결하고 지저분한 곳이 된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버드나무와 강과 그 강을 따라 펼쳐진 정원들이 지금은 안개로 덮여 희미하지만 햇볕이 내리쬐을 때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변한다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이겠습니까? 내 사고가 지나온 우여곡절은 생략하겠습니다. 헤딩리로 향하는 길에서는 아무런 결론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내가 빠져나갈 길을 놓쳤다는 걸 깨닫고 걸음을 돌려 퍼넘으로 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미 10월의 어느 날이었다고 말씀드린 만큼 계절을 바꿔 정원 담장에 늘어진 라일락이나 크로커스나 튤립 같은 봄꽃을 묘사하여 소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여러분이 소설에 대해 갖는 존중심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소설은 사실에 충실해야 하며 그 사실이 진실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소설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절은 여전히 가을이고 여전히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전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저녁이고 산들바람이 불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한 마리 노래하는 새와 같네. 물먹은 어린 나뭇가지에 둥지를 튼 새라네. 내 마음은 한 그루 사과나무와 같네. 무성한 열매로 굵은 가지가 휜 사과나무라네. 어리석은 공상을 하게 된 데는 아마도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시구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공상에 불과했지만 담장 위로 나일락꽃이 흔들리고 맨노랑 나비들이 여기저기 팔랑거리며 대기 중에는 꽃가루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모를 바람이었지만
반쯤 자란 나뭇잎들이 날아올라 공기 중에 은백색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빛이 기우는 시간이라 모든 빛깔이 한층 강렬해졌고 쉽게 격앙하는 심장이 두근거리듯 유리창은 자줏빛과 황금빛으로 타올랐습니다. 어떤 까닭에서인지 드러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세상의 아름다움에는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직전에 심장을 조각내는 두 개의 날, 즉 웃음의 날과 고뇌의 날이 있습니다. 퍼넘의 정원이 봄의 석양을 받으며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방이 트인 곳에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길게 자른 풀들 사이로 수선화와 초롱꽃들이 아무렇게나 흩뿌려져 자라났습니다. 아마 한창 때에도 정돈된 모습은 아니었을 꽃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뿌리가 뽑힐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둥근 창들은 출렁이는 붉은 벽돌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창처럼 보였는데 빠르게 흘러가는 봄구름을 비추며 레몬빛에서 은빛으로 색을 갈아입었습니다. 누군가는 해먹에 누워있고 이런 불빛으로는 반쯤 상상을 보태어 보아야 하지만 누군가는 풀밭을 가로질러 뛰었고 또 테라스에는 바람을 쐬며 정원을 둘러보려는 듯 허리 굽은 인물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딘가 대단하면서도 겸손해 보이는 이 인물은 이마가 넓고 치마는 허름했지요. 혹시 유명한 학자가 아닐까요? 혹시 J.H. 그분은 아닐까요? 모든 것이 어둑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마치 석양이 정원 위에 던져놓은 스카프가 별이나 칼로 갈기갈기 찢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자상처럼 늘 그렇듯 봄의 심장부에서 어떤 끔찍한 현실이 불쑥 솟아올랐지요. 왜냐하면 젊음이란 이제 수프가 나왔습니다. 큰 식당에서 만찬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봄은커녕 10월 저녁이었습니다. 모두 큰 식당에 모였습니다. 만찬이 준비되었지요. 이제 수프가 나왔습니다. 육즙을 내서 끓인 평범한 수프였습니다. 그 안에 공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건 전혀 없었지요. 접시에 무늬라도 있었다면 투명한 육즙 밑으로 그 무늬가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무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접시였지요. 다음으로 소고기에 채소와 감자가 곁들여 나왔습니다. 이 소박한 삼위일체는 바닥이 진창인 시장에 서 있는 소 엉덩이와 끝이 노랗게 시들어 말린 방울 양배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여인네들이 물건을 흥정하고 값을 깎는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먹는 음식을 놓고 불평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공된 식사의 양도 충분했고 광부들은 틀림없이 이보다 못한 식사를 할 테니까요. 이어서 자두와 커스터드 소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커스터드 소스를 얹었다지만 자두는 수전노의 심장처럼 질긴 무자비한 채소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80년 동안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따뜻한 온기도 멀리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베푼 것이 없는 수전노의 핏줄에 흐를 법한 즙을 흘리는 채소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두조차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스킷과 치즈가 나왔고 물병도 넉넉히 식탁을 돌았습니다. 비스킷이란 본래 퍽퍽하기 마련인데 그런 점에서 이 비스킷은 단연 비스킷다웠거든요. 그게 다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지요. 모두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문들은 앞뒤로 거칠게 여닫혔습니다. 순식간에 식당에는 음식 흔적이 말끔히 사라지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래쪽 복도로 또 위쪽 계단으로 영국의 젊은이들이 쿵쾅거리고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죠.